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화가 고 박서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한국적 미술의 대가들이 계시죠. 하지만 전 그중 박서버 선생님 그림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의 상상 초월의 색이 너무나 좋아서입니다. 박서버 선생님은 1931년 11월 15일에 태어나 2023년 10월 14일에 타계하셨는데요. 박서버 선생님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편으로 홍대 미대 동영화 전공으로 입학합니다. 처음에는 이육로, 이상범 교수에게 동양화의 기초를 배웠지만 얼마 되지 않아 뜻하지 않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그는 홀로 부산까지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동양학과 교수들은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는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에게 위기였는지 아니면 기회였는지는 당시 젊은 박서버는 알지 못했죠. 이때 홍대 서양학과에는 김환기와 이종우가 서양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의 권유에 의해 서양화로 전공을 바꾸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서보, 그의 이름은 원래 박서보가 아니었는데요. 그의 본명은 박재홍이었습니다. 젊은 화가 박서보에게는 그의 이름에 대한 황당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1954년 군 입대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 육군 보병학교에 입대하여 장교 교육을 받아 군대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모집 당시의 약속을 번복하고 육군이 졸업식장에서 수료생들을 현역으로 바로 끌고 가자 동기 이원영과 함께 본인들의 졸업식에 불참을 하고 친구가 지어준 호 수헌과 서보를 하나씩 나눠 가진 뒤 1955년부터 본명을 버리고 둘 다 새 이름으로 생활해가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 박서보와 같은 처지의 보병학교 수료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어 전원 제대 통지를 받게 된 뒤에나 도망자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의 유명한 이름 서보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는 1956년 화실을 잠시 운영하다가 현대미술가협회 동료들의 아지트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1962년부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강사로 시작해 1997년 정년 퇴직을 할 때까지 박서버 선생님은 회화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한국미술가협회의 부의장을 재임하며 현대미술 운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던 우리나라 대표적 현대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홍대 미대학장으로 재직 시 민주화 학생운동이 너무나 심하여 그의 안성 스튜디오에는 거의 가지 못하다 보니 도둑이 자주 들었고 심지어 1996년에는 동네 불량배들에 의해서 화재가 났고 그 화재로 인해 스튜디오에 있었던 모든 작품들이 전소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초기 묘법 작품들의 많은 수가 거기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우리 미술계로서는 아주 불행한 일이었죠. 그는 여러 차례 뇌경색과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면서도 계속 작업을 이어가서 2015년 소위 단색화 열풍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맛보게 되면서 해외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89세의 나이로 생애 두 번째 회고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박서버 선생님은 2013년 10월 14일 92세의 나이로 타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과는 무관하게 창작의 열정을 죽을 때까지 보였는데요. 박서보 화백의 마지막 말은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으니 작업실에 캔버스를 배접해놔라 였을 만큼 눈을 감기 전까지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박서보 선생님은 한국 단색화의 대부, 한국 아방가르드의 선구자로 지칭되며 1970년대 이후 한국 현대미술을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저명한 미술평론가 미네무라 도시야키는 구미의 근대 회화와는 근본 정신부터가 차이가 나는 아시아 민족의 추상회화를 박서보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비록 서양화가였지만 한국화의 사상과 정신을 그의 작품에 스며들게 했었죠. 자, 그렇다면 그의 작품의 변화를 한번 보시죠. 박서보 화백이 화단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후반부터였는데요.
당시 미술계의 유일의 등용문이었던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속칭 국전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술계의 반목과 편가르기, 기득권 챙기기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논란의 대상이었죠. 여러분의 국전 입상에도 불구하고 젊은 박소보는 기성세대에 대한 강한 저항감으로 1956년 반국전을 선언하며 그의 젊은 동료들과 함께 현대미술가협회에 가입하며 현대전이라고 일컬어지는 혁신적인 미술가 운동을 펼칩니다. 1958년 화신백화점에서 열린 제3회 현대전은 한국의 앵포르멜 미술이 시작되는 기점으로 미술사에 자주 언급되는데요. 바로 박소보 화백의 회화 넘버1의 출품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열린 제4회 현대전에서는 이른바 비정형이라고 하는 유럽의 앵포르멜과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를 혼합한 한국적인 추상회화가 전면적으로 구상됩니다. 박소보 화백과 현대전의 동료 작가들은 스스로 첨단을 걸으며 전위를 부르짖고 비형상주의를 자처하는 젊은 세대의 전위적 활동에 매진하게 되고 이후 몇 년간 그들의 앵포르멜적 행보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전후 혼란한 사회적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작품들은 거의 남지 않았는데요. 박소보 화백의 유작은 양지, 여인 좌상, 닭, 그리고 넘버 18-59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의 후기 작품과는 매우 다르죠. 1960년이 되자 그의 작품에 드디어 큰 변화가 왔습니다. 1961년 유네스코 산하 국제조형예술협회의 프랑스 위원회에서 파리에서 개최할 파리 세계청년화가대회에 한국을 대표할 만한 만 30세 이하의 젊은 작가를 보내달라는 통보가 왔는데요. 대표 작가로 프랑스에 가게 된 박소보는 회의가 연기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 원래 한 달이었던 일정을 11개월로 늘려 파리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불편함이 오히려 그에게는 획기적인 기회가 되는데요. 이후 박소보는 작업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전 시기의 작업이 뿌리기와 흘러내리기에 주목하였다면 파리에서 귀국 후 제작한 원형질이라고 부른 이 연작에서는 일상에서 나온 오브제를 태워 화폭 위에 형태를 쌓아 올린 후 다시 팔레트 나이프로 깎거나 쓸어내리는 방법, 혹은 표면에 마대를 붙인 후 분출구 같은 구멍을 부분적으로 만들어 마띠에르를 주는 방식을 썼습니다. 박소보 자신이 이 시기의 작품들에 대해 대량 학살, 집단 폭력으로부터의 희생, 정신적 핍박, 부조리, 불안과 고독,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함 속에서 자폭하듯 그렇게 결행한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원형질 연작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제작되었죠. 1960년대 후반에 제작된 유전질 작업은 원형질 시리즈와는 인식론적이나 감각적 측면에서 상반되는 기하학적 추상을 보이며 전통적인 오방색을 활용합니다. 이 시기의 작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전통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유전질 시리즈 내에서도 다시 변화를 보이는데요. 기하학적 추상을 벗어나 인체라는 구상성을 확연히 드러내기 시작하고 에어스프레이 기법을 활용하여 매끈한 질감의 팝아트적인 색채를 구사했죠. 그래서 이 시기가 서구 미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질 연작은 1970년 개인전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는데요. 미술평론가들은 오바트적인 밝고 강한 각종 원색과 기술적으로 수련된 선, 옷만 입고 사람은 없는 허상의 이미지, 혹은 현대적인 시각으로 잡은 현실의 일각 등의 말로 평론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네요. 통상적으로 허상을 포함한 유전질 시기는 1966년부터 1970년까지를 보면 됩니다. 박소보 선생님의 새로운 변화는 유전질 시기 중에 둘째 아들의 국어공책 낙서에서 착안한 반복적인 연필 긋기를 하면서 발생했는데요. 1967년의 첫 작품은 캔버스에 흰 유화 물감을 바른 후 국어공책의 방안지를 모방한 네모칸을 연필 긋기로 채우는 시기였습니다. 이후 물감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자유롭게 선긋기를 진행했고 화폭에는 선과 연필의 필압에 의해 밀려나간 물감이 축적되기 시작했는데요. 화폭에는 작가의 신체 호흡과 리듬감을 반영한 리드미컬하며 유연한 선이 뒤덮이게 되는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올 오버 페인팅이 탄생한 거죠. 이후 화폭에는
그리고 다시 덧바르고 그리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화면 위의 선은 여러 겹의 층 위를 이루며 화면 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연필극기 작품들은 69년에 처음으로 만나 긴밀하게 교류해온 이유안의 제안으로 일본 도쿄의 무라마츠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어 선보였는데요. 박서보 화백은 이 시리즈에 대해 묘법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미술평론가 방근택의 제안을 받아 외국어 제목으로는 롤랑 바르트의 영도의 글쓰기에서 영감받은 프랑스 단어 이크리처, 즉 글쓰기라는 이름을 채택했던 거죠. 그리고 이 초기 묘법 시리즈는 1967년부터 1986년까지 약 10년간 이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기 묘법은 1982년 박서보 화백이 매체로서의 한지의 물성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시작된 건데요. 서양 종이와 달리 안료를 흡수하여 일체화해내는 한지의 특성은 자연의 일부로 살고자 하는 한국인의 자연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였고, 한지의 빛과 소리를 투과하는 고유의 특성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로서의 대지이자 자연으로 이해되며 상징화시켰습니다. 이 작업은 초기 묘법과 동일하게 연필로 선을 긋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한지가 갖는 침투성과 흡성으로 인해 안료는 한지 속으로 스며들고 작가는 여기에 반복적인 행위를 매개로 화면에 개입해 들어감으로써 작가의 행위와 종이의 물성이 일치화되어 화면 위에 맞대로 효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982년부터 1993년까지를 일명 지그재그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1994년부터 2004년까지를 소위 블랙 앤 화이트 시기라고 부릅니다. 블랙이 화이트 계통의 작품보다 먼저 등장하는데요. 블랙 앤 화이트 시기와 겹치게 2000년부터 작품에 레드가 등장하고 이후 2018년까지 다양한 색상이 작업에 쓰였습니다. 한지를 이용한 묘법으로 넘어와 다양한 색상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박서보 화백은 그림은 치유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으로서는 진정한 치유의 작품이 바로 박서보 화백의 후기 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박서보 화백의 묘법 연작은 2015년부터 이전과는 다르게 해외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소위 단색화 열풍이라고 말하는 미술시장의 관심사로 더더욱이 독보적인 단색화 화가로 사망 전까지 명성을 남기며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 한국의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한국의 혁신적인 국제화 미술운동을 펼쳤던 작가로 크게 기여했던 박서보 작가를 재평가하게 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